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13년 7월 11일, 일본의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는 여름날이었습니다. 치바현 모바라시에 살던 고등학교 3학년 나카가와 사야카 양은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갈 채비를 하고 있었죠. 그날 사야카 양은 손에 이 학교 정원에서 키우던 토마토가 가득 담긴 봉지를 들고 있었고요. 친구와 소소한 잡담을 나누며 전철역으로 향하게 됩니다. 오후 2시 40분쯤 학교 근처 역에서 전철에 올랐고 30분 후인 오후 3시 15분쯤 집 근처 역이었던 혼노역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3시 30분 역에서 집까지 중간 지점 정도에서 사야카 양을 봤다는 목격담이 있었고요. 이후 그녀는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사카 양은 고3 미성년자에다가 155cm에 45kg 아담한 학생이었죠. 그녀는 갑자기 어디로 사라졌던 걸까요? 목격자에 따르면 사야카는 교복 차림에 한 손에는 토마토가 담긴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다고 정확히 묘사하면서 그녀가 그곳에 있었다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하루가 지났고 이틀이 지나도 딸이 돌아오지 않자 부모는 실종 2일 후인 7월 13일 경찰에 처음 신고를 했고요. 초기엔 단순 가출의 가능성을 두고 비공개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모두가 애를 태우고 아이의 소식을 기다렸지만 그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무색하게 흘러갔습니다. 결국 경찰은 8월 7일 공개 수사로 전환을 했고 3일간 총 120여 명이 동원되면서 수색 작업에 나섰죠. 사야카의 신상이 담긴 전단지가 다 뿌려졌고요. 방송국에도 사건을 알려서 전국의 실종 소식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심지어 이 시기에 치바현은 평균 기온이 35도에 육박하는 아주 폭염의 날씨가 이어지고 있었어요. 한동안 비도 내리지 않고 있었기에 가족과 수색하는 경찰 또한 쉽지 않은 시간이었죠. 하지만 사실상 실종된 지 2달이 지나가면서 경찰도 여론도 아이가 돌아올 거라는 희망을 거의 접어가던 찰나입니다. 9월 26일 오후 12시 10분 사야카의 집에서 약 400m 정도 떨어진 히에 신사 근처에서 70대 노인 이즈카 마사토시 씨가 지나가게 됩니다. 그는 지난 주말에 이곳에서 제초 작업을 했었는데 그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는지 확인차 온 것이었어요. 그러다 노인은 이왕 온 김에 저 신사 안에 들어가서 공약물이 제대로 있는지 확인하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안에 들어가 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뜻밖의 쓰러져 있는 사야카 양과 마주하게 되죠. 아이는 살아 있었습니다. 사야카는 첫 발견 당시 거의 노숙자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 발견자 이즈카 씨가 아이가 교복을 입고 있다는 점이 일단 이상했고 무엇보다도 얼굴을 보니까 몇 달 전부터 지역 이곳저곳에 붙어있던 전단지 속 실종 소녀와 비슷했기 때문에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던 거죠. 그렇게 사야카는 77일 만에 극적으로 살아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한눈에 보기에도 엄청난 고생을 한 듯 초췌했어요. 실종 당시 입고 있던 교복을 그대로 입고 있었는데 이미 너덜너덜해져 있었고요. 체중은 2달 만에 거의 절반으로 줄어서 31kg. 뼈밖에 남지 않을 정도로 야위어 있었죠. 딱 발견했을 때는 목소리조차 제대로 낼 수 없는 상황이었고 바로 병원으로 이송이 되는데 그나마 이런 쇠약 증세나 탈수 외에 특별한 부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정신 상태는 과연 괜찮았을까요? 사야카는 자신이 실종된 후에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몇 달이 지났는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시간 개념이 없어졌어요. 말을 걸면 겨우 고개짓으로 yes, 아니 이 정도 표현만 할 만큼 완전 다른 아이가 되어 있었죠. 경찰이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계속 여기에 있던 거야? 사약하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발견된 이 신사는요, 집에서 400m 떨어진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그녀가 이곳에 계속 머물렀다면 도대체 왜 발견되지 못했던 걸까요? 사실 최초 발견자였던 이즈카 씨는요, 지난 8월 하순부터 애완견이 이쪽을 지날 때면 신사 쪽에다 자꾸 짖는 걸 경험했습니다. 근데 이 개가 평소에 자주 짖는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워낙 작은 신사고 인적이 드문 곳이에요. 여기는 한 평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사진처럼 다 산간지연이라서 그곳에 사람이 누군가 있다라는 것조차 상상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누군가 여기는 일부러 찾아가지 않으면 여기를 거쳐가는 곳도 없다고 해요. 아주 외진 곳이죠. 주변에 식수대도 먹을 걸 살 상점도 없는 이곳에서, 게다가 일본의 폭염이라는 극한 조건 속에서 사야카 양이 2달 이상 이곳에서 생활했다? 여전히 많은 의문점이 남습니다. 사실 아이가 없어졌던 날 하나로 약 16,000원 정도의 현금을 들고 있었다고 해요. 핸드폰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녀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집에 돌아오지 못했던 걸까요? 왜 이 상황을 버티고 있었던 걸까요? 경찰은 혹시 사야카가 납치를 당한 후에 이곳에 감금되어 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지만 우선적으로 몸에 외상이 없었고요. 이 신사가 자발적으로 나올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감금됐다라는 이론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사야카 양도 범죄에 휘말린 거니? 라는 말에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아니 그럼 왜? 77일 만에 아이는 극적으로 돌아왔지만 이 소녀에 대한 여러 가지 추측이 일본에선 난무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시간 여행을 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였죠. 특히나 일부 미스테리를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같은 치바현에 존재하는 유명한 출입 금지 지역 야와타노 야부시라즈 숲에서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라고 추측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토요미스테리에서 다룬 적이 있는 소재인데요. 일본에서 이 숲은 행방불명의 대명사로 익히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혹시 사야카가 숲의 어떤 영적인 힘에 홀려서 신사에 자체적으로 감금된 게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된 이 숲은 이 위에 아이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사건을 단순히 가출사고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야카는 평소에 아주 조용하고 온순한 학생이었는데 실종 당일만큼은 시험 성적표가 나온 날이었습니다. 고3이라 성적에 연연할 민감한 시간이고 또 진로 문제로 고민을 하다가 결국 가출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었죠. 실제로 오빠의 증언에 따르면 사야카는 실종 2, 3일 전부터 진로에 대해 걱정을 늘어놨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시각은요. 혹시 가정에서 부모의 행동에 위화감을 느낀 게 아니냐라면서 여론이 몰랐던 가정불화가 의심되기도 합니다. 실제로요. 아이가 실종된 지 하루가 지난 7월 12일에 부모는 담임선생님에게 아이가 당분간 학교를 쉰다고 통보하면서 이유는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실종됐다라는 걸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던 거죠. 굳이 왜 그랬을까요? 또한 언론에서 이 가족을 인터뷰했을 때에도 이상한 점이 있었는데요. 기자들이 부모에게 왜 딸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그저 가출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던 점은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물론 부모님으로서는 납치, 살인 같은 최악의 상황은 생각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미 한 달 넘게 실종이 된 딸에 대해서 이렇게 단정적이고 담담한 태도를 보일 수 있을까요? 이렇듯 사람들이 미스테리 추론에 열을 올리고 있을 때 사야카는 병원에서 점차 몸을 회복해갔고 드디어 자신이 왜 종적을 감췄는지 입을 열게 됩니다. 사야카는 고3,
분명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았겠죠. 하지만 궁극적인 원인에는 가족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집니다. 사실 그녀의 부모님은 재혼으로 맺어진 사이였고 이 의붓자식 2명을 포함한 총 4명의 형제자매 가족 구성원이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특히나 어머니가 특정 종교의 아주 열정적인 신자였고 사약하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굉장히 싫어했다라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또다시 일부 네티즌들이 그 종교가 뭐냐라고 추론을 한 끝에 통일교라고 결론을 내게 되는데요. 통일교는 신자들의 결혼 상대를 정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사야카 양이 통일교의 2세 교육을 받다가 자신의 결혼 상대가 이미 정해졌다라는 것을 알고 현실을 힘들어하다 이런 일을 벌인 게 아니냐라는 추측도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실제 일본의 한 국회의원이 이 사건과 관련해 언급한 내용인데요. 좀 읽어보면 치바현 모바라시에서 7월부터 행방불명이던 17세 여고생 발견. 그녀는 1988년에 열린 통일교의 합동 결혼식에 참가해서 맺어진 한일 가정의 자녀. 통일교에서는 축복 2세라고 부르며 원지 없는 아이로 취급된다. 그러나 태어났을 때부터 신자로 양육되어 고민해온 사람도 많다. 내가 알고 있는 통일교 자녀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부모로부터 떨어져 자립을 요구했다. 마음이 섬세한 시기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었던 것일까? 그도 이제 30세가 넘었다. 소식은 끊겼지만 지금도 가끔 신경이 쓰인다. 신앙 가정의 자녀 문제는 밖에선 좀처럼 알 수 없는 무거운 부분이 있다. 이게 국회의원의 언급이다 보니까 이 글이 트위터에 올라오게 되면서 힘을 받기 시작하죠, 주장이요. 그리고 추측은 꼬리에 물었습니다. 부모들이 통일교 측에서 사건의 연관성을 막으려고 하다 보니 부모들도 저렇게 미연한 태도를 보인 게 아니냐, 미디어 노출을 막기 위해서 명령한 것은 아니냐, 여러 가지. 물론 이 부분은 정확히 확인된 부분이 아닌 추정으로만 남겨져 있습니다. 한편 사야카가 발견된 지 4일 후인 9월 30일 발견자였던 이즈카 씨에게 아버지가 찾아갑니다. 그쪽에서 이제 제 딸을 조금만 더 늦게 발견했더라도 죽었을 수도 있다라면서 감사 인사를 이제 허리 굽혀서 전했죠. 이 사진 속 남성은 이즈카 씨인데요. 아버지를 만난 이즈카 씨가 잠깐 고민을 하다가 그 딸이 2달간 은신해 있던 신사에 가보겠냐고 제안합니다. 아버지는 처음에 치른 기색을 보였는데 이내 그곳을 방문하게 되죠. 그리고 그곳을 그저 멍하니 바라보던 아버지에게 이즈카 씨가 말했습니다. 따님이 여기 계속 있던 건 어쩌면 가정과 사회에 있을 곳이 없다고 느꼈기 때문은 아닐까요? 이제부턴 제발 아이에게 따뜻한 자리를 좀 만들어 주세요.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묘한 표정을 지으면서 알겠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 사야카 양이 잘 지내는지에 대한 보도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결말은 귀가 솔깃해지는 무슨 영적인 존재, 범죄 사건과는 무관합니다. 단순 가출 해프닝으로 남게 되는데요. 하지만 사야카가 그 작고 연약한 몸으로 77일간의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집에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은 확인해봐야 할 차가운 현실입니다. 그런데요, 여전히 이 사건은 뭔가 찝찝하게 의문점이 남아요. 사야카가 발견 당시 아이에겐 휴대폰과 지갑이 없었습니다. 분명 실종 당시에는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게 만약 가출이라면 휴대폰과 돈? 그녀에게 가장 필요한 물건입니다. 그런데 왜 아이는 그걸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녀는 정말 단독으로 이 일을 꾸몄던 걸까요? 현재는 성인이 됐을 사야카. 이제는 과거의 트라우마를 잊고 행복을 찾았기를 바라봅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6년 전인 2015년 6월 4일
미주 중앙일보에 보기만 해도 자랑스러운 기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한인 여학생 하버드 스탠퍼드 동시 입학. 이 엄청난 기사의 주인공은 버지니아에 살고 있는 18살 김정인 양이었죠. 그녀는 지난 2008년 초등학교 5학년의 나이로 기자였던 아버지를 따라서 미국 길에 올랐습니다. 아버님이 특파원 발령을 받으셨던 거예요. 이후에 미국 학교에 빠르게 적응하더니 수학 부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으면서 우수한 재능을 보여줬는데요. 결국 중학교 졸업과 함께 명문 토마스 제퍼슨 과학고에 진학하게 됩니다. 여기는 미국 내에서 수학, 과학 분야에서 최고로 꼽히는 영재고등학교죠. 졸업생의 30% 정도가 아이비리그에 진학할 정도로 수재들을 모아둔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곳에서도 김양은 각종 경시대회를 휩쓸었고 단연 천재급 아시아 소녀로 각광받았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2014년 말 하버드대에서 합격 통지서를 받게 됐는데 뿐만 아니라 2015년 초에는 스탠퍼드대에서도 합격을 알려왔죠. 그런데 사실 이 동시 합격이 화제가 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두 대학 합격이 아니라 두 개의 대학을 모두 다닐 수 있게 해주는 조건 때문이었는데요. 무슨 말이냐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김양에게 스탠퍼드 대학에서 2년 정도 공부를 하고 이후에 하버드대에서 전공과의 그 연구를 이어가면서 대학 생활을 하는 게 어떠냐라고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수업료와 기숙사비를 포함한 연간 6만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6,700만 원에 달하는 장학금을 전액 제공하겠다고도 약속했죠. 정말 이 엄청난 제안, 그만큼 이 천재의 소녀 김양이 욕심이 났던 걸까요? 소녀는 두 학교를 다 다녀본 후에 최종 졸업장을 받는 학교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쯤 되니까 도대체 어떤 아이길래 이렇게 파격적인 제안을 받았는지 궁금해지는데 어쨌든 2014년 5월 김양은 매사추세츠 공대가 주최한 한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고 컴퓨터와 수학을 접목한 새로운 논문을 발표하면서 참가한 교수들에게 크게 주목을 받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당시 페이스북의 최고 경영자였던 마크 주커버그가 직접 김양을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는데 이건 정말 꿈 같은 일이었죠. 그런데 김정인 양의 동시 입학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얼마 후부터 국내에서 의혹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이 서울대학교 일부 학생들이 그녀의 논문에 의문을 제기했는데 이게 이미 10년 전에 나온 한 논문의 표절이라는 주장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꼬리를 무는 또 다른 의혹은 최근 3년간 미국 수학 올림피아드 그 선발자 명단에 김정인 양의 이름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수학을 잘하고 경시대회에서 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왜 없지? 그렇게 의심이 무성해지던 그때 국내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천재 소녀의 사기극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게 돼요. 작성자는 지금 이 김양의 거짓말이 미국에서 인도와 중국 커뮤니티상에서도 상당히 심각하게 다뤄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아무래도 미국 내에서 인도와 중국 학생들이 굉장히 수학과 과학 분야에 특출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현재 재학 중인 토마스 제퍼슨 고등학교에서도 빅 라이 스캔들이라는 명칭이 붙었다면서 고등학교에서도 이 사건을 공식적으로 수사할 거다라는 내용을 남겼죠. 두 개의 대학의 동시 입학이라는 굉장히 명예로운 타이틀을 거머쥔 한인 여학생. 결국 여론이 시끄러워졌고 일부는 이 두 대학의 사실 확인을 요청하게 됩니다. 2015년 6월 9일 대학은 공식적으로 김양의 합격 사실을 부인했어요. 자세하게 들어보니까 이들 가족이 이제 보여줬던 그 합격 통지서는 위조된 거였고요. 두 대학을 동시에 다닌 뒤에 어느 한쪽의 졸업장을 받겠다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로부터 이틀 후인 6월 11일에 미주 중앙일보는 동시 입학 보도는 오보였다라는 정정기사까지 실게 되는데요. 사실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좀 말이 안 되는 게 굉장히 전통 있고 전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는 양 대학이 한 학생을 나눠 갖는다는 것 자체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2015년 6월 12일 이렇게 논란이 커지자 정윤양의 가족은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귀국합니다.
그 재학 중이던 미국 고등학교마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라는 이유로 김양을 퇴학 조치할 거라고 밝힌 상황이었죠. 그 당시에 이 사건은 국내에서도 이미 큰 화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 공항에 몇 명의 취재진들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해요. 김양 가족은 얼굴을 가린 채 황급히 공항을 빠져나갔고요. 이후에 그녀의 아버지가 언론사에게 메일을 보내게 되는데 앞으로는 아이를 잘 치료하고 돌보는 데 전념을 할 거다.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다라고 심정을 전달합니다. 도대체 김정윤 양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녀와 함께 학교 생활을 했던 한 학생에 따르면 수학 경시대회 상장과 성적표를 상습적으로 위조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아버지가 치료를 하겠다라는 것으로 밀어서 김양이 리플리 증후군을 앓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혹이 제기되는데요.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건 현실을 부정하고 내가 믿고 싶은 허구의 세계를 진실이라고 여기고 상습적으로 거짓된 말과 행동을 반복하는 일종의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가리킵니다. 이게 단순히 정신장애를 넘어서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질환으로 볼 수 있는데요. 보통은 허세나 허언증으로 이해되는 리플리 증후군. 그런데 이건 비단 김정윤 양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콜센터에 근무하면서 동시에 웹소설 작가로 활동 중이었던 한유별 씨. 그녀는 무명 작가 시절을 포함해서 무려 10년간 인터넷 소설을 써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독자들의 반응은 썩 좋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택배회사 소장으로 일하던 남편 이 씨가 한 가지 새로운 소재를 제공해요. 이 콜센터, 그러니까 한 씨가 근무하는 콜센터를 배경으로 소설을 써보라는 겁니다. 순간 한 씨의 머릿속에 희번덕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그녀는 이 자전적인 이야기와 남편의 직업까지 더해서 택배맨이라는 웹소설을 연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아내 한 씨는 남편에게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었어요. 이 택배맨이 연재 직후부터 엄청난 반응을 일으키면서 추후 드라마 제작사와 계약을 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플러스 유명 배우들이 참여하고요. 거액의 계약금을 받는다는 이야기. 남편이 너무도 감격스러웠죠. 드디어 아내가 지난 10년간 무명으로 있었는데 숨겨둔 재능이 이제야 빛을 발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이후에 한유별 씨는 콜센터 동료들에게도 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포털 사이트에 한유별, 그녀의 이름을 검색하면 스타 작가 한유별이란 기사가 메뉴에 뜹니다. 웹소설계의 거장, 천재 작가라는 타이틀과 함께 드라마 제작 소식도 기사화되어 있죠. 한 씨가 밝힌 자신의 필명은 라이비입니다. 동료들은 그 이름으로 연재한 다른 소설들도 확인했고 놀라워하면서 어떻게 이런 재능이 있었냐고 축하해줬습니다. 한 씨에 따르면 이 캐스팅 물망에 오른 남자 주인공이 윤균상 씨, 조인성 씨, 강하늘 씨, 박서준 씨, 조정석까지. 한편 여자 주인공에 있어서는 이 택배맨이라는 웹소설이 콜센터 직원으로 일하는 작가 자신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콜센터 근무자 중에서 뽑고 싶다고 말하는데요. 그러면서 직장 동료들에게 혹시 오디션을 받아볼 생각이 없냐라고 제안합니다. 그런데 마침 이 동료 중에 진지하게 과거 배우를 꿈꿨지만 사정상 포기한 여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이 설레는 제안에 다이어트와 연기 연습을 병행하면서 오디션을 준비하게 됩니다. 한편 한유별 씨의 남편 역시 일생일대의 기회를 얻게 돼요. 이 택배맨이 연재됐던 포털 사이트 측에서 남편의 택배 사업소와 전담 운송 계약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이후 남편은 아내가 주선해주는 이 미팅에 들어가게 돼서 포털사의 마케팅 본부장님을 만나서 사업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직접 PPT까지 들으면서 한껏 꿈에 부풀어 있었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드라마 제작이 차일피일 미뤄지기 시작하더니 이 예정됐던 배우 오디션 날짜도 몇 번이나 변경됐어요. 옆에서 불안해하는 동료 그리고 남편까지 한 씨가 말하길 중국 쪽에 투자 문제가 생겨서 그런데 조금만 기다리면 금방 해결될 거라고 안심시켰죠. 그러다 마침 여자 주인공 오디션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날 한 씨는 회사를 휴직하고 그대로 연락이 두절되어 버렸죠.
정말 모든 것을 걸고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오디션을 준비한 동료는 너무도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을 텐데요. 근데 여기서 뒤통수를 맞은 사람은 또 있습니다. 바로 한 씨의 남편 이 씨. 이상함을 느낀 그가 아내가 알려준 그 포털 사이트 팀장님한테 전화를 걸게 돼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번호는 한 씨가 다니고 있는 그 콜센터 팀장님의 번호였습니다. 전화를 받은 팀장님 역시 당황스러웠죠. 이후 한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남편에게 내가 사업을 소개했는데 문제가 생겨서 불화가 생긴 거다. 그러면서 이제 콜센터 측에게 설명을 합니다. 사실 진짜 문제가 있다. 남편이 나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있고 나는 고통받고 있다라고 막 눈물 섞인 하소연을 하는데요. 실제로 콜센터 이 회사에서 그녀는 그 심장병을 앓고 있는 아이를 돌보느라고 자주 결근을 했고요. 동료들에게 그 아이를 위한 병원비를 빌린 적도 있었죠. 동시에 그 전에도 남편이 좀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종종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유별 씨의 거짓을 추적하던 한 방송사의 취재 결과 이 모든 것은 사실이 아니었다라는 게 밝혀집니다. 일단 한 씨의 아이는요, 심장병이 없고 그냥 너무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남편 또한 아내에게 단 한 번도 손찌검을 한 적이 없었죠. 아니 그렇다면 이 웹소설 택배맨 이건 어떻게 된 걸까요? 그냥 작가도 아니었습니다. 드라마 제작사의 제안, 오디션, 계약금 모두 사실 무근이에요. 그녀가 밝힌 필명 역시 다른 작가의 이름을 무단으로 도용한 게 밝혀집니다. 그런데 분명 검색을 하면 한유별 씨와 택배맨에 대한 기사는 있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그녀의 이야기를 철석까지 믿었던 거고요. 동명이인일까요? 아니요. 포털 사이트에 실려있던 내용은 한유별 씨 자신이 돈을 주고 청탁한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신문사는 특별한 확인 절차 없이 보도자료를 그대로 받아서 게시했던 거고요. 그렇게 상황이 일파만파 커지게 되자 한 씨는 완전히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이후 방송사 제작진이 수소문 끝에 겨우 연락이 닿았고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한 씨는 남편과의 관계가 너무 안 좋아서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해보려고 그랬을 뿐이라면서 거짓말을 하다 보니 자꾸 늘어난 거라고 말끝을 흐렸죠. 결국 그녀의 사소한 거짓말이 이렇게 큰 파장을 낳았던 겁니다. 한 씨에 의하면 그녀는 어렸을 적부터 너무나 외롭게 자랐다고 하는데요. 신경질적이었던 엄마는 툭하면 모든 걸 딸 탓으로 돌렸고 유일하게 칭찬을 해주던 게 글을 써서 상을 받았을 때였다고 합니다. 이후부터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했다는 한 씨. 과연 이 어릴 적 이야기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걸까요? 대체 그녀의 진짜 모습은 뭔지, 무엇이 그녀를 이렇게까지 만든 건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리플리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간절히 원하는 것을 현실에선 이룰 수 없으니까 가상세계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상을 쫓다가 어느 순간 현실과 가상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죠. 이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주변인들의 압박이 있었고 학업이나 실적에 스트레스가 있었고 과도한 경쟁 때문에 내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변명하지만 글쎄요. 거짓말로 본인의 허영심을 채운 건 아닐까요? 그저 단순한 거짓말쟁이 이상의 리플리 증후군. 무엇보다 이로 인해 누군가는 상처와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자칫하면 큰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겁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